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고 챗GPT랑 대화할 때마다 그 뒤에서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는 뭔가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리적 엔진. 오늘 해설에서는 바로 그 숨겨진 인프라의 실체를 완전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놀랍고도 흥미로운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클라우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 다들 너무 무선 인터넷에 익숙해져서 인공지능이나 방대한 데이터가 그냥 하늘 어디쯤 눈에 안 보이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쪽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최첨단 AI와 클라우드가 있죠. 형태도 없고 선도 없고 뭔가 되게 추상적입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진짜 현실은 어떨까요? 엄청 무겁고 깊고 어두운 바닷속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두꺼운 콘크리트와 철로 무장한 거대한 해저 케이블입니다. 가장 최첨단에 있는 지식산업이 사실은 가장 무겁고 거친 물리적 현실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숫자로 보면 이게 확 와 닿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트래픽의 무려 99% 이상이요. 전부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99%요. 우리가 챗 GPT 돌리고 넷플릭스 스트리밍하고 심지어 해외 주식 거래하는 그 모든 데이터가 결국 저 깊은 바닷속을 지나는 디지털 대동맥을 거쳐야만 한다는 뜻이죠. 하늘에 떠있는 인공위성은요, 사실 전체 흐름에서 1%도 채 안 되는 아주 미미한 역할만 거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바다 밑을 뚫고 오니 엄청난 데이터가 육지랑은 대체 어떻게 만나는 걸까요? 바로 육양국이라는 시설을 통해서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 쉽게 말해 바닷속 광케이블이 육지로 쑥 올라와서 국내 내륙 통신망이랑 딱 만나는 물리적인 관문입니다. KT 부산국제통신센터 같은 곳이 바로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의 데이터 고속도로가 마침내 해안가에 도착하는 지점, 그러니까 우리 국가 데이터의 진짜 숨통이자 핵심적인 병목 지점인 셈이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빅테크의 해저 제국. 예전엔 통신사들이 꽉 잡고 있던 이 바닷속 영토에 지금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이 말 그대로 물밀듯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무서운 확장 속도입니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소유한 해저 케이블 규모가 최근 7년 만에 무려 3배나 폭증했어요. 2017년에 20개 남짓이었던 게 2024년 초에는 60개로 껑충 뛰었거든요. 폭발하는 AI랑 클라우드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남의 선을 빌려 쓰는 걸 넘어서 아예 자기들만의 전용 데이터 고속도로를 바다 밑에 쫙 깔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가졌나 볼까요? 2024년 2월 기준으로 구글이 무려 33개 정도의 해저 케이블을 쥐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을 완전 압도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6개, 아마존이 4개로 그 뒤를 쫓고 있고요. 이 기업들이 AI 주도권 잡으려고 케이블 깔고 거점마다 데이터 센터 지느라 난리도 아닙니다. 이러니까 국내 IM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투자사들도 이 거대한 흐름을 놓칠 리가 없죠. 디지털 인프라 시장에 무려 1조 5천억 원이나 쏟아부으면서 이 붐에 본격적으로 올라탔습니다. 메타의 움직임은 더 무시무시합니다. 프로젝트 워터워스라는 걸 한번 보시죠. 이 케이블 길이가 무려 5만 킬로미터예요. 미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전 세계 5개 대륙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세계 최장 길이의 해저 케이블을 깔겠다는 어마어마한 야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 인터넷의 물리적 뼈대 자체를 근본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물리적 취약성의 위협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디지털 삶 전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취약하다는 겁니다. 다들 2022년에 발생한 발트해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이 우리한테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깊은 바닷속에 있는 핵심 인프라도 국가적 차원의 물리적 공격이나 심각한 파괴 공작에 아주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두꺼운 가스관도 이런데 그보다 훨씬 얇은 데이터 해저 케이블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심해의 인프라들은 결코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 피부에 확 와닿는 국내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생생히 기억나시죠? 불이 나자마자 카카오의 핵심 서비스들이 먹통이 됐고 일상생활부터 비즈니스 통신까지 말 그대로 마비가 왔습니다.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127시간 33분이 걸렸고 추산된 경제적 피해만 6천억 원이 넘었어요.
단 하나의 네트워크 허브에 문제가 생겼을 뿐인데 그 파장이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끔찍한 도미노 현상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망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지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매일 무려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금융 송금이 바로 이 가느다란 글로벌 해저 케이블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경 원이요. 단 몇 분만 단절돼도 파급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러니까 선 하나가 끊어져도 바로 다른 길로 우회할 수 있는 망의 이중화, 즉 완벽한 백업 시스템을 갖추는 건 그냥 좋은 옵션이 아니라 절대적인 생존 필수 요건인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지정학적 갈등과 데이터 안보입니다. 해저 케이블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팽팽한 지정학적 텐션을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슈 브리프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잘 몰랐던 해저 네트워크의 치명적인 데이터 안보 위협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이 지금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어떻게 최전선이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연구죠. 보고서에서 짚은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볼까요? 먼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긴장감입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지역을 지나는 핵심 케이블들이 물리적으로 파괴될 위험이 극도로 높아졌죠. 또 미국과 이스라엘 연구진 주장에 따르면 중국 국영통신사를 통한 이른바 데이터 하이제킹, 즉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강대국들이 잠수함을 동원해서 심해 케이블을 물리적으로 도청해온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결국 경쟁국이랑 케이블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곧 치명적인 안보 리스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서 당사자인 대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주 필사적입니다. 중국을 완전히 우회해서 지나가는 새로운 해저 케이블인 애프리코트를 구축하면서 살 길을 찾고 있고요. 혹시라도 해저 케이블이 몽땅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까봐 700개 이상의 위성기지국을 깔아서 우주 인터넷으로 100억만까지 탄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려고 국가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파트, 대한민국의 병목 딜레마입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웹 속에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아주 특수하고 국지적인 취약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계가 알아주는 IT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뜻밖의 꽉 막힌 병목 현상이 보입니다. 한국은 11개의 국제 케이블에 아주 심하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진짜 놀라운 건 미국이나 유럽으로 직접 꽂히는 라인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로예요. 우리 데이터 대부분이 무조건 중국이나 일본 허브를 거쳐서 가야만 하는 구조적인 한계, 즉 지정학적 병목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만약 주변국이랑 갈등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서 이 경유지들이 툭 끊어지면 이걸 메꿀 백업 회선이 턱없이 부족한 게 지금 우리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국내 기업들에게 어떤 전략적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해저 케이블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LS전선이나 대한전선 같은 한국 인프라 기업들은 이걸 기회 삼아 발빠르게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쪽을 보면요, KT는 무려 5개의 국제 케이블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AI 데이터 흐름을 꽉 잡고 있고, SK 브로드밴드 역시 아시아랑 북미를 잇는 새로운 해저 케이블 컨소시엄에 합류하면서 글로벌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있죠. 구조적 취약점을 극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필사적인 적응입니다. 여기서 KT 박윤영 전 대표의 말을 하나 인용해 볼 텐데요. 오늘 해설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어줍니다. KT 국제통신센터는 AI 시대에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관문이자 글로벌 데이터 통신의 중요한 대동맥이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고의 AI 허브로 도약하려면 화려한 소프트웨어 기술 자랑하기 전에 이 바닷속 물리적 대동맥부터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켜내는 게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매일같이 인공지능이 진화하고 데이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대동맥은 다음번 글로벌 위기나 지정학적 충돌을 버텨낼 만큼 튼튼하고 안전할까요? 오늘 이후로는 무심코 스마트폰을 켜실 때마다 저 깊고 푸른 바닷속에 조용히 누워서 우리 일상을 떠받치고 있는 그 거대하고도 취약한 물리적 엔진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